안녕하십니까.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는 특전 유보트 2차 대전에 이 독일군의 가장 큰 승리를 가져다 줬고, 또 마지막에는 대참패를 가져다 주는데 일조했던 독일군의 그 잠수함 전쟁 이야기를 다룬 특전 유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71년 전에 5월 초에 2차 대전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2차 대전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독일군이 유보트라고 부르던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들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측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보여주는 비참함, 또 세기 말적인 또 분위기, 더 나아가서 한치 앞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좁디 좁은 이 구식 잠수함 속에서 어떻게 버텨냈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볼프강 페터전은 독일에서 특전 유보트를 만들고 이 영화 하나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이 상업 영화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했죠. 그 영화들 중에는 에어포스 1, 아웃브레이크, 퍼펙트 스톰, 트로이, 포세이돈 이런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그런 오락흥행 영화들도 많습니다. 자, 영화 한 편으로 이 신세를 갖다가 패게 됐는데, 그런 어떤 볼프강 페터슨 감독의 영화 이 특전 유보트는 1941년 9월 달에 프랑스 라로셀 항에서 이제 히틀러가 영국 봉쇄를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펼치면서, 당시 미국은 2차 대전에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은 영국과 유럽을 돕기 위해서 이 차관 협약을 맺고 상선을 동원해서 무제한적으로 각종 무기와 물자를 영국으로 실러 날랐습니다. 일부는 러시아로 또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은 영국 군함이나 연합군의 군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어 나르는 물자를 갖다가 실은 상선들을 이 잠수함의 어뢰로 이렇게 비격시켜서 가라앉히 침몰시키는 부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는 독일이 발트해 안에 함부르크나 이런 항구들이 주로 이제 이 독일군의 잠수함 기지였는데, 나중에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난 뒤에 노르웨이 해안에 있는 항구들이 또 이 기지였는데, 프랑스가 함락되고 나서는 프랑스의 비스케이만이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의 쭉 서해 쪽에 있는 수많은 항구들이 독일군 유보트의 출항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대서양으로 나아가고 영국에 접근하는 이 각종 상선들을 격침을 시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9년부터 43년 4월까지는 거의 독일 잠수함의 동무대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냥을 했죠. 그래서 이 독일 잠수함들을 이 바다의 늑대, 울버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연합군이 43년 4월 접어들면서 새로 발견된 레이더와 또 소형 항공모함에 실은 초계기, 그리고 또 장거리 중폭격기, 그리고 또 독일군의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이 한마디로 폭내를 담고 있는 구축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서 벌떼작전을 펼쳤습니다. 완전히 대응이 달라졌죠. 또 중요한 이 연합군의 승리에는 숨겨진 비밀도 하나 있습니다. 에니그마라고 부르는 독일의 암호를 해석하는 장치가 이렇게 영국군에 의해서 넘어가서 그때부터 영국군이나 연합군이 독일군 잠수함들의 이 움직임을 지시하는 독일군 사령부의
한마디로 이런 어떤 이 교신을 전부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뒤바뀌었는데요. 또 다른 잠수함 영화 U-571 미국 영화죠. 거기에 보면 미군 특수부대가 독일군 잠수함을 습격해서 그 독일군 잠수함에서 이 애니그마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독일군의 암호를 풀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특전 유보트는 이 프랑스의 라로셀 항구를 이제 출항을 해서 이제 이 독일 이 잠수함이 수많은 이 상륙 상선들을 격침시키고 나중에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 투롱, 즉 프랑스 남부 해안 마르세유 쪽의 투롱이라는 그런 해군 기지에 들어가서 결국 이 비참한 영국군의 습격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들이 매우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잠수함이라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함장의 리더십을 다루고 또 잠수함에 이 승선하는 그런 장교와 병사들이 한마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잠수함을 출항을 할 때는 항상 유서와 자기의 나머지 물건들을 보따리에 놓고 그 다음에 잠수함을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항을 했다가 한 3, 4개월 지나서 다시 이제 기지로 돌아오면 출항할 때도 온 저희 여성 프랑스에 있는 독일군 지배령에 있는 그 종사하는 사무원 여자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들어올 때도 거창하게 또 이 환영식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육지에 있을 때는 대부분 술과 여자 등에 탐닉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그냥 술 마시고 여자들에 빠져들자 이런 식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활을 하죠. 이 영화의 시작도 출항을 하루 앞둔 잠수함의 그 장교와 사병이 술집에서 난동에 가까운 어떤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음날 출항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U-96은 이제 가다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기 전에 이제 중간 급유와 보급품 지원을 받습니다. 저도 이 영화나 또 잠수함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 작은 잠수함에 어떻게 몇 달을 갖다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기름을 넣고 또 먹을 걸 실을까 생각을 했는데 잠수함에는 자관 공간을 최대한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 잠수함은요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통로도 매우 좁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2개인데 한 개는 음식물을 화장실에 다 놔놓습니다. 나눌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1개만 씁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안팎에 한 40명에서 50명 타는데 거기 성조원들이 그 화장실 하나를 쓰고 나가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하면요 한마디로 이 냄새, 악취의 덩어리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민이 먹을 것들 중에서 이 매달 수 있는 거는 곳곳에 침대 그 잠수함에 이 1층, 2층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구석에 다 매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구석마다 음식물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잠수함이라는 것이 당시 잠수함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디젤하고 전기 이 2가지로 갔는데 그러니까 항상 정기적으로는 위로 떠올라서 공기도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또 발전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급유는 대형 보급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그 보급 잠수함이 어디 장소에서 만나라 해서 거기에서 만나서 이 식량도 받고 그 다음에 연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특히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중립 지역에는 이 독일군들이 상선을 가장해서 잠수함에 접근해서 보급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데 당시 아프리카하고 이 유럽의 가장 좁은 이 공간이 지브롤터 해협이죠. 거기에는 불과 한 40, 50km 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이 영국군이 지키고 있고 위로는 초계기가 날아다니고 잠수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었어요. 그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대서양에서의 잠수함이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영국군한테 걸려서 이렇게 피하다가 잠수함은 폭래가 이렇게 치면요. 잠수함은 물 밑으로 깊숙하게 잠수를 하는데 하나 우스운 거는 뭔 줄 압니까? 깊숙이 잠수해야 될 때는 잠수함에 탄 승조원들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잠수함에 그 키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빨리 이렇게 숙이려고 하면 앞쪽으로 가고 또 빨리 뜨려면 또 뒤쪽으로 가고 그래서 잠수함에 탄 사람들은 이 영화에 나오듯이 앞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이 폭래를 이제 맞으면 이 격벽이 흔들리고 이러면서 틈새에서 물이 들어오고 이제 구멍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래서 그 물을 퍼내기 위한 어떤 일들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진흙바닥에 바닥에 처박히면 거기에 탈출하려고 고생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천신만고의 일을 겪고 트롱항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환영식을 하지도 못한 채 영국 공군의 습격을 받아서 선장이야 잠수함도 터지고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은 극소수였고 이 대부분은 그 바다에서 수장됐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수장이 되었는가 하면 이 총 잠수함 그 800여 척 중에서요. 유보트들이 격침시킨 것은 1440만 톤, 2882척의 상승과 군함 175척을 가라앉혔고요. 그 다음에 이 손상을 입힌 게 상승 190만 톤, 264척이랍니다. 가라앉은 거 말고 이 파괴를 시킨 게요. 그런데 유보트는 그러면 얼마냐? 779척이 격침당했고 2척이 납포당했고 이제 나머지는 813척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42척이네요. 이 842척 중에서 나머지는 전쟁이 끝나서 항복을 하거나 스스로 이 바다에 가라앉혔습니다. 총 39,000명의 성조원 가운데 28,000명이 전사하고 5,0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85%가 죽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년 4월부터 연합군의 대응 방식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거의 독일 유보트의 동무대였는데 나가면 뭐 7척, 10척씩 사냥을 하고 왔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주로 독일 잠수함이 사냥이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독일군이 유보트의 기술을 좀 더 빠르게 물밑에서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첨단 레이더나 소나를 피하는 장치 이런 부분들을 또 공기를 정하는 장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했더라면 2차 대전의 양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건데 전쟁 말기야 돼서야 그것이 보급되기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져버렸습니다. 자, 실제로 독일군의 출항한 유보트는 842척인데 이 중 781척을 잃었습니다.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될 무렵에는요. 독일군에 남아있던 잠수함은 68척밖에 없었고 전쟁이 끝나던 시점에는 겨우 3척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 중에요. 김정배라는 분이 마지막까지 3척 남아있던 독일군 잠수함 U-953의 선장이던 독일군 생존 장교가 쓴 강철의 관, 즉 잠수함이라는 것은 강철로 만드는 대부분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강철의 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제가 한 이틀 만에 하도 재미있어서 다 읽었습니다. 저도 2차 대전사에 관심이 많고요. 이 전쟁사를 읽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부터 정치적 흐름 그리고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 하는 배경들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잠수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즐겨 이렇게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했는데, 제가 본 책 중에 이 강철의 간이라는 책이 제일 좋았는데, 우리 회원이 이 책을 옮겼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번역할 수 있었는지 대단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분을 한번 모시고 제가 또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독일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30km까지 날아가게 한다 때까지 성공했는데요. 그걸 하려면 3,000톤급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신폰급은 2,000에서 2,2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북한이 앞으로 3,000톤의 잠수함을 어딘가서는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저는 만들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베르너 함장이 결국은 이 라로셀, 프랑스 해변의 항구를 연합군이 포위해서 점령하러 오는데, 딱 그 잠수함 전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에 이 잠수함 한 대가 살아남았습니다. 영국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프랑스를 갖다가 완전히 중간을 쪼개버렸죠. 그래서 프랑스 이 중서부에 있는 항구들은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폐장면들이 일로 다 모여드는데, 이 바레너 대위가 몰던 이 U-963입니까? 그 잠수함은 이제 그 항구에 한 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온 명령이 노르웨이로 가라. 그래서 노르웨이로 도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노르웨이에는 독일군 이런 잠수함이나 이 해군 부대, 또 노르웨이 주둔 부대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사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이제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노르웨이에 있던 독일군 전력은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다 항복을 했죠. 실제로 그 노르웨이라든지 또 북부 이탈리아 이런 지역은 프랑스나 독일 본토는 완전히 군대가 괴멸되다시피 다 죽고 다치고 해산되어 버렸지만은, 오히려 점령 지역에 있던 부대들 중에 일부는 그대로 싸우지도 않고 남아있던 부대들이 전쟁 끝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르웨이에서 이 베르너 대위는 포로가 되어서 프랑스로 끌려가서 용병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상황에서 결국 탈출을 해서 독일로 귀환을 해서 살아남아서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에는요, 항상 죽음을 앞두고 있는 독일군 잠수함 장교의 어떤 데카당스하고 세기말적인 그런 향락도 나오고, 또 공포도 나오고, 잠수함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또 독일군의 명령과 지시가 얼마나 무모했는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애써 지는 길만 찾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대담했는가, 이런 것들이 여실히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베르너 장교가 미국 동부 해안까지 가서 실제로 미군 항선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기뢰를 배설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에 독일군 잠수함 극히 일부는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까지 가서 나치 진위대나 주요 인물들을 싣고 탈출에 성공한 실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에는 독일의 친위대 장군들이 많이 탈출해서요, 히틀러의 측근들이나 지금도 거기 살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까지 가서 잡아온 사람들도 간간히 나왔죠. 실제로 그 피터 오툴이 주연했던 한 영화는 독일군 잠수함이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거기서 이 당시 상선 운반을 하던 한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머피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였죠. 그래서 그 당시 만들어진 잠수함은 1차 대전 말에 만들어진 독일 잠수함하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언제입니까? 1918년 이런 때 만들어진 이 독일군 잠수함이 45년까지 약간만 개량이 되어서 쓰여지면서 미국 북동부 해안까지 가고 또 아르헨티나까지 다 다녔고, 심지어 마젤란 해협을 거쳐가지고 태평양까지 진출한 잠수함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독일의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또 그 좁은 잠수함에서 모든 것을 견디면서 죽음의 공포를 시시각각 느끼면서
나름대로 자기 조국을 위한다면서 싸웠던, 그러다가 죽어간 28,000명의 이 독일군 잠수함 승조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 답답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이제 71년쯤 돼서요. 이 독일군 잠수함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 김정배 회원을 모시고 이 강철의 관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